네, 지금부터 2장 Fundamental Principle 근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근본 원리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유체역학에서 배운 지배방정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 지배방정식이 유체, 즉 물이라든지 액체라든지 공기 같은 곳, 모든 곳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린 그거를 컨트롤 볼륨 또는 컨트롤 볼륨이 무한히 작다고 가정했을 때, 그 미분형, 적분형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기역학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리, 방정식, 이건 사실 우리 유체역학 할 때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유체역학 공부할 때 뭘 배웠습니까? 이 앞부분에 우리 1장에서 배웠던 뭐 유체의 기본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뤘고, 유체역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룬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질량 보존, 뉴턴 세컨로, 에너지 보존, 뭐 이런 방정식들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컨트롤 볼륨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컨트롤 볼륨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꼭 한번 책을 복습했으면 좋겠고, 이 2장은 유체역학에 배운 내용을 좀 압축해서 공부하는 개념입니다. 먼저 이 지배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그 플루이드 키네마틱스, 이건 키네마틱스하고 다이내믹스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영어 용어로 플루이드 스태틱스, 플루이드 다이내믹스, 플루이드 키네매틱스, 이 세 가지가 뭐가 다릅니까? 스태틱스는 정력학이죠. 멈춰있는 유체에서, 자, 유체가 멈춰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압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듯이 압력의 변환만 존재하죠.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압력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그 압력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플루이드 스태틱스에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플루이드 다이내믹스는 뭘까요? 다이내믹스니까 유체 동력학, 우리말로 하면 유체 동력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이내믹스는 힘에 관한 원리를 다룹니다. F는 ma, 그리고 모멘트가 작용하면 회전이 발생한다.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발생하고 모멘트가 작용하면 가속도가 발생한다. 이걸 이용해서 유체의 어떤 흐름을 나타낼 때 그 유체의 운동을 일으키는 힘의 근원이 뭔가, 회전의 근원이 뭔가,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이제 다이내믹스를 다룹니다. 공기역학도 에어로 다이내믹스죠. 그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서 힘과 모멘트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런 걸 이제 핵심으로 하게 됩니다. 이 키네마틱스는 뭡니까? 이건 왜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운동 자체를 어떤 수학적인 관계로 우리가 표현해 낼 때 키네마틱스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용돌이 볼텍스가 존재한다. 그럼 이 볼텍스가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가,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볼티서티입니다. 그래서 볼티서티라는 양을 정량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래서 볼티서티가 크면 회전이 강하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스트레인,
이런 유체가 쭉 늘어나는 현상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유체가 늘어날 수도 있고 뭐 뭉쳐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양입니다. 또 circulation 이건 순환입니다. 유체 주변의 어떤 영역에서 회전하는 성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양들입니다. 또 이거 외에도 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가속도, 각가속도 뭐 이런 것들도 다 키네마틱스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동 현상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게 이 스트림 펑션 벨로시티 포텐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2장 끝부분과 3장에서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가 유체를 이해한다, 플로우 피직스를 안다는 것은 알기 위해서 인간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피직스를 표현하는 어떤 수학적인 관계를 찾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부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왜 모델링이 필요하냐면 우리 이 유체 현상을 만들어내는 요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이제 어떤 특성을 무시하고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 공기역학에서 다루는 것은 inviscid, incompressible입니다. 자연은 비스코스하고 컴프레서블합니다. 즉 점성도 있고 압축성도 있습니다. 공기가. 그런데 우리는 그게 그 자체를 다 고려해서 뭔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점성도 없다, 압축성도 없다. 그때 그런 종류, 굉장히 저속의 유동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정의 과정이 모델링이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도 사실 이 모델링의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즉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회사 가서 어떤 문제를 푸는 게 과제가 되었다. 과제로 제시되었다.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이루는 모든 요인을 한꺼번에 고려하면 그 문제의 답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접근 방법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가 그런 걸 찾아내는 거죠. 그건 이미 미리 우리가 학습이나 뭐 어떤 이론을 통해서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만큼 문제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모델링이 중요하고 이런 모델링하는 과정은 이 어떤 방정식, 관계식을 찾아내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유체 현상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관계식들. 우리가 아는 것들 사실은 다 찾아내는 과정들이겠죠. 유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번 여러분들 각자 지금 어떤 친구들은 뭐 커피숍에 있기도 하고 저는 지금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침대에 누워서 이 강의를 듣고 있기도 할 겁니다. 자, 자기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의 온도는 10분 후에 높아질까 낮아질까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 사무실에 지금 온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면 일단 컴퓨터가 켜져 있고 그리고 히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작동하다가 지금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온도에 영향을 주는 건 형광등이 있겠네요. 형광등이 있고 또
제 몸에서도 끊임없이 열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저 히터를 만약 내가 껐다고 하면 아마 온도는 계속 낮아질 겁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지금 보니까 제 방에 창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로 지금 찬 공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가스를 태워 가지고 지금 히터에서 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뺏어가는 에너지에 비해서 히터가 제공하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방의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방이라는 이 영역이 하나의 컨트롤 볼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에너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에는 지금 관심이 없고, 오직 저는 지금 제 방을 둘러싼 환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방이 컨트롤 볼륨이 되겠죠. 그리고 이 컨트롤 볼륨에 제공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 테이블은 여기에 있고 제가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이 열려 있는 곳으로 어떤 공기가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찬 공기겠죠. 자,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내 방을 하나의 컨트롤 볼륨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창, 그리고 이쪽에 문, 도어, 이런 영역이 다 뭐가 될까요?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컨트롤 서피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을 내 방 안의 온도가 어떻게 될 건지를 뭘 가지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어떤 에너지가 유입되고 유출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을 채우고 있는 이 공기의 온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총 에너지는 M 뭐가 될까요? mcvt. 지금 뭐 공기의 흐름은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총 에너지는 이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건 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가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는, 자, m닷라고 하면 즉 유체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m닷 이 아웃이 되겠죠. 그죠? 들어오거나 나가는 총 에너지, 공기를 통한 에너지, 그리고 여기에 저 히터가 더해주는 에너지, 그걸 Q, 단위 시간당 어떤 에너지를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히터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양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방의 온도가 증가할 건지 내려갈 건지 예측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똑같은 과정이 이 지배방정식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런 컨트롤 볼륨 내에 유체가 또는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그런 경계를 컨트롤 서피스라고 하고, 그래서 이 컨트롤 서피스로 둘러싸여진 이 컨트롤 볼륨 내에서 질량이 증가할 건지, 운동량이 증가할 건지, 에너지가 증가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죠. 이걸 이제 컨트롤 볼륨 어널러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질량과 모멘텀, 그리고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질량 보존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떤 컨트롤 볼륨이 이렇게 있고, 이 컨트롤 볼륨에 어떤 질량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질량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위 시간당 질량이 전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얼만큼 바뀌었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 컨트롤 볼륨을 통해서 들어온 놈 또는 온 놈과 나간 놈의 차이가 되겠죠. M 닷트는 뭡니까? 닷트는 단위 시간당의 의미죠. 이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오거나 나간 질량의 차이만큼이 이 컨트롤 볼륨 내에서 질량의 변화량이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질량 보존이라는 게 어떤 영역 내에 질량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변했다 하더라도 그 변한 양이 어디선가 들어와서 변했다고 하면 총합은 0이 되겠죠.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표현될 겁니다. 즉 어떤 컨트롤 볼륨 내에 총 에너지량이 양은 들어오고 나간 놈 그리고 또 이 경계를 통해서 에너지 자체가 들어올 수도 있죠. m닷트라는 표현은 공기가 가지고 들어오거나 가지고 나가는 에너지를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은 또 다양한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히터를 작동하는데 뭐 좀 더 직관적으로 여기 형광등이 있습니다. 형광등이 있다. 이 형광등이 방 안에 에너지를 제공해 주고 있죠. 형광등 손으로 만져보신 적 있습니까? 안 만지고 싶죠. 손 대입니다. 그 형광등 자체가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형광등이 공기를 데우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형광등을 켜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전기에서 왔겠죠. 그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전기가 제공되고 그 전기가 형광등이란 기계를 통해서 방의 온도를 높이는데 지금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광등이 연구 대상이다 라고 하면 이 컨트롤 볼륨이 형광등을 컨트롤 볼륨으로 삼으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방 안에 제공되는 에너지의 형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열이 전달되죠. 그죠? 방을 통해서 열 전달. 자, 예를 들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집에 창문이 한여름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여름에 창문 만져보면 뜨겁죠. 유리를 통해 가지고 바깥의 온도하고 내부의 온도가 차이가 나고 그를 통해서 이 창유리, 즉 유체 입장에선 컨트롤 서피스가 되는 이 창유리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전도라고 부르죠. 컨덕션입니다. 또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집에 있는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러면 그 에어컨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방 안의 온도를 낮추죠. 그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대류라고 부릅니다. 이건 컨벡션입니다. 또 다른 에너지 전달의 형태는 뭐가 있습니까? 복사가 있죠. 그죠?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에 어떻게 도달합니까? 전자기파 형태로 태양에서 발생한 전자기파가 의 형태로 빛 에너지가 지구에 전달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radi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류, 어떤 컨트롤 볼륨을 생각할 때 이 대류가 들어오고 나가는 질량, 즉 공기의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표현될 테고, 전도, 복사 이런 놈들은 이 컨트롤 서피스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내부로 직접적으로 공기의 흐름 외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컨트롤 볼륨의 에너지 상태, 에너지가 높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운동 에너지가 높다, 열 에너지가 높다, 그 둘의 합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총 에너지를 따질 때 1장에서 총 엔탈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다루고, 그러면 이 유체에 적용되는 에너지의 방식은 전도, 대류, 복사. 뭐 예를 들어 제가 핵공학을 한다. 원자력 발전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 그러면 핵 붕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같이 고려돼야 되겠죠. 그죠? 그것도 일종의 모델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멘텀 보존. 모멘텀 보존, 이건 뭘까요? 이건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자, 뉴턴의 제2법칙이 뭡니까? 자, 어떤 힘이 작용하면, 질량 m인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발생한다. 이건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질량이 일정하다고 하면 속도의 변화가 발생한다. 힘이 작용해가지고 질량이 바뀔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내가 풍선이 있습니다. 이 풍선의 한쪽을 싹 열고 풍선을 꾹 누른다 또는 당긴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이 컨트롤 볼륨 내의 질량이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묶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dt분의 d mv 벡터로 표현할 겁니다. 여기서 이 mv 벡터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모멘텀,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뉴턴 제2법칙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어떤 물체, 자, 이제 생각을 좀 더 넓혀서 꼭 굳어있는 딱딱한 물체일 필요는 없겠죠. 이 컨트롤 볼륨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컨트롤 볼륨에 힘이 작용을 했다. 어떤 힘이 작용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작용하면 운동량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게 모멘텀 보존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볼륨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떤 컨트롤 볼륨이 있고, 자, 여기에 유체가 들어오고 나갑니다. 우리가 시간 개념을 생각하니까 닷들을 다 찍어야 되겠죠. 그죠? 단위 시간당 어떤 유체가 들어오고 어떤 유체가 나갑니다. 근데 이쪽에서 들어오는 유체의 속도하고 나가는 유체의 속도가 다를 수 있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컨트롤 볼륨에 힘이 작용하면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고, 자,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다.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다. 자, 우리가 이 컨트롤 볼륨의 운동량의 변화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운동량, 단위 시간당 운동량. 들어오는 놈은 V1 벡터일 테고, 이건 2인이 되겠죠. 그죠? 빼기 m v2 벡터. 이 둘 운동량의 차이만큼 내부의 운동량이 변화할 텐데, 꼭 내부의 운동량 변화 말고 원천적으로는 이런 운동량의 변화를 만드는 놈은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어떤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멘텀 보존의 근본적인 관계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 주변을 둘러싸는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유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체 표면에는 점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동이 이렇게 되고, 이 뒤쪽에 이런 좀 소용돌이 같은 유동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나가는 곳에 속도 분포를 보면 대충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즉 어떤 이 물체에 영향을 받은 속도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컨트롤 볼륨에 생각하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운동량 m.v1하고 여기 나가는 곳의 운동량하고 차이가 발생했죠. 이 차이가 발생한 거하고 뭐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이 물체 표면에 작용하는 항력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체역학에서도 그렇고 이번 장에서도 이 질량 보존, 모멘텀 보존,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이 지배 방정식들을 우리가 공부를 이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식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운동량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벡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벡터에 대해서 잠깐 검토를 했었습니다. 강의 자료, 벡터 썸머리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자, 그래서 벡터 프로덕트 내적과 외적이 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P, 그레디언트가 P가 뭐였습니까? 만약에 P가 압력이라고 하면 압력의 그레디언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압력이 각각 방향으로 다 변화가 이렇게 존재할 때 가장 많이 변화하는 방향이 그레디언트 P의 방향이겠죠. 그리고 그 방향은 각 방향으로의 기울기를 벡터로 나타낸 양이 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P. 그리고 다이버전스, 어떤 속도 벡터의 다이버전스 가지는 의미는 그 각 속도 성분을 각 방향으로 나눈 놈을 다 더한 놈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이버전스 V, 즉 속도 벡터의 다이버전스가 0이다. 이러면 우리는 그 유동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떤 유동입니까? 비압축성이죠. incompressible flow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속도 벡터를 함수로서 알고 있다고 할 때 다이버전스를 구해보면 이 속도 벡터가 압축성 유동인지 비압축성 유동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컬은 뭡니까? 델타 크로스 프로덕트 속도 벡터. 이 계산 방법 위에 A 크로스 B 한 방식과 똑같은 형태로 표현되겠죠. 그리고 이 컬이 0이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irrotation, 즉 비회전, 회전하지 않는 유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만약에 내가 어떤 유동장, 플로우 필드를 의 속도 벡터를 알고 있다. 속도의 분포를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유동이 비압축성인지 뭐 비회전성인지 압축성인지 뭐 회전 유동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수학적 관계는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볼륨 내에 질량 보존이나 에너지 보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룰 때 그 관계식들을 총량으로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이 라인 인테그럴, 서피스 인테그럴이 되겠죠.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으로서 스톡스,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 티어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톡스 시어렘은 어떤 벡터 A랑 면의 벡터, 자 DS의 벡터는 어떤 방향일까요? 면의 수직한 방향이겠죠. 그랬을 때 그것들의 라인 인테그랄은 서피스 인테그랄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컬의 총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벡터 형태로 한번 다시 써보면 A 벡터가 속도 벡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컨트롤 볼륨이 있고 그 컨트롤 어떤 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어떤 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컨트롤 볼륨이 아니고 그냥 클로즈드 라인입니다. 하나의 곡선입니다. 그 주변에 어떤 속도 벡터를 모두 내가 안다고 쳤을 때 그 속도 벡터랑 이 면이 이 라인이 가르치는 방향, ds 방향이죠. 자, 요 ds하고 캐피탈 S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이건 선의 변화입니다. 즉, 이 선의 좌표를 S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 선이 가리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컨투어 적분을 했다. 즉 라인 인테그럴 한 양은 뭐와 같냐면 자, 닫혀 있는 면 컨트롤 서피 전체 이 면적이 되겠죠. 그죠? 이 면적 전체에 대해서 이때 캐피탈 S는 면의 방향이니까 면 자체의 수직 방향이 되겠죠.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벨로시티의 컬입니다. 벨로시티의 컬이고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면적이 있을 때 어떤 면이 요래 주어져 있을 때 이 주어진 면에 대해서 컬을 다 더한 양하고 이 면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선에 대해서 속도 벡터를 다 적분한 양 두 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유용하냐면 요 내부에서의 속도 분포를 모르고 이 선에서의 속도 분포만 알 때 우리가 그 내부의 총량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circu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컬의 총합이 circulation인 것이고, 자, 그래서 velocity 성분의 속도의 컬이 0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비회전 유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동이 비회전이면 그 유동장 내에 모든 이 컬을 다 썸한 거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큘레이션을 바깥 테두리에서만 구해가지고 이게 0이라는 걸 말할 수 있으면 그 내부에서는 이 회전 성분이 없다 이렇게 판정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전자기하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이버전스 티어렘은 면, 서피스하고 볼륨 간의 관계입니다. 어떤 면에 대해서 어떤 벡터 A를 내적했을 때 그건 볼륨 안쪽 내부 전체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다 썸한 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뭐 수학적인 관계고 물리학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레디언트 시어렘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과 볼륨의 관계식인데 스칼라 양이죠. 압력은 이 압력을 면적 S에 대해서 ds에 대해서 다 적분한 양은 볼륨 전체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P를 다 적분한 것과 같다. 이런 관계식들을 수학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볼륨 어널리시스를 직접 하기 전에 우리가 이 가속도장, acceleration field 이걸 이제 시간의 함수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턴의 세컨 법칙은 어떤 파티클, 즉 우리가 어떤 물체죠. 딱딱한 물체 또는 실제로는 파티클은 어떤 부피가 없는 점입니다. 어떤 점에 힘이 작용하면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는 파티클의 속도에 미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듯이 속도 벡터, 어떤 질점의 속도 벡터는 우리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은데 속도 벡터가 XYZ의 성분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유동을 이렇게 다룬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뭐 여기에서 유동이 속도 벡터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x, y에 대해서, 자, 속도 벡터는 x와 y의 함수로 표현되겠죠. 그죠? 또 두 개의 만약에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판을 내가 U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의 속도 벡터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밑판은 속도가 0이겠죠. 멈춰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윗판에 붙어 있는 유체의 속도는 캐피탈 U가 될 겁니다. 이 사이의 속도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직선 형태로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XY 좌표계를 이렇게 표현하면, 자, 속도는 Y의 함수인데, 그리고 요 사이 길이를 L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L분의 캐피탈 U 그리고 Y, 이렇게 하면 Y가 0일 때는 속도가 0이고 Y가 L이면 캐피탈 U가 되겠죠. 자, 우리 이와 같이 어떤 유체나 물체의 속도는 좌표의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좌표라는 놈이 결국엔 시간의 함수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자,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에, 자, UY가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유체 각 지점의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딱 보고 자, 가속도는 시간을 속도로 미분한 양이다. 이 생각만 하고 미분을 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미분이 가능합니까? 여기엔 시간 t가 없잖아요. t가 없으니까 이걸 가속도가 0이다 라고 말하면 틀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체 입자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이 특정한 점에서 속도의 크기가 어떤 UY라는 얘기지, 이 유체 입자는 실제로 움직여 가고 있죠. 그리고 요 다음 순간에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공간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 방향, 자, 어떤 속도 벡터가 x, y, z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유체 입자의 좌표를 나타내는 x, y, z는 뭐의 함수가 된다? 시간의 함수라는 얘기죠.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있으니까 우린 건 체인 룰로 해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 벡터는 시간의 함수기도 하고 x, y, z로 표현되기도 하고, 즉 이 네 개의 성분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체인 룰을 적용해 보면 이제 편미분에 대한 개념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v를 먼저 시간으로 적분한 후에 미분한 후에 이 시간을 시간으로 미분하고, 자, 속도 벡터를 나는 시간으로 미분하고 싶은데 여기엔 x라는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x로 미분한 후에 이 x를 시간으로 미분하고 y를 시간으로 미분하고 z를 시간, 이렇게 표현해야 가속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잘 들여다보면 어떤 파티클의 x방향으로 시간 변화율, 이걸 뭐라고 우리는 정의를 합니까? 그게 x방향 속도 u고 y방향 속도 v고 z방향 속도 w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UVW니까 이 가속도, 물체의 가속도는, 즉 속도 벡터가 시간과 공간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면 체인 룰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전미분, 자,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의 토탈 디리버티브입니다. 이걸 머티리얼 디리버티브라고도 부르고, 그럼 요거를 풀어 써보면, 자, 속도에 대해서 시간을 편미분한 양, 즉 공간이 딱 정해져 있을 때, XYZ가 멈춰 있을 때 시간만으로 표현되는 미분. 그리고 이 식은 어떻게 표현되는 양입니까? 속도 벡터 UVW하고, 즉 여기에 이 식은 UVW하고 요 미분된 양의 내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속도 벡터하고, 자, 어떤 벡터를 지금 각 방향으로 미분을 한 양입니다. 속도 벡터를 각 방향으로 미분한 놈을 속도 벡터하고 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양은 이걸 하나로 묶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을 우리 요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미분항을 local acceleration, 즉 위치가 딱 정해져 있고 로컬한 그 지점에서 가속도를 구한 양이란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놈이 0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이놈이 0이다 그러면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 내가 이 공간에 어떤 점을 하나 딱 찍어 놓고 거기서 속도를 지금 측정을 합니다. 그럼 그때 그 속도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유동은 지금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점을 지나는 유체 입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전지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내가 바라볼 때 그 점의 속도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유동을 스테디 유동이라고 부릅니다. 스테디. 우리말로는 정적인 상태란 얘기죠. 스테디 유동이라고 하고. 근데 내가 어떤 속도를 측정했는데 그 점의 속도가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런 유동은 unsteady 유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비정상입니다. ordinary, extraordinary 뭐 이런 컨셉이 아니고 정적인 상태, 정적인 상태가 아님, 이런 개념으로 이제 steady, unsteady 이런. 자연은 unsteady가 실제로 어느 한순간도 속도가 일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델링하는 입장에서 보면 스테디라고 하면 이 텀을 생각 안 해도 되니까 문제가 많이 간단해지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나타나 있는 이 식을 convective accel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입자가 자신의 위치를 이동하면서 속도의 성분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흐름으로 인한 가속도다. 그래서 convective accel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이 주어지고 가속도를 구해보라고 하면 이 식을 잘 못 풀어 써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간단히 한번 풀어 써보면, 자, 그러면 가속도라는 놈은, 이 가속도라는 놈은 또 마찬가지로 X방향 가속도, Y방향 가속도, Z방향 가속도가 있겠죠. 이것도 벡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AX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기로 표현해보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가 될 거고, 더하기 속도 벡터하고, 왜냐면 여기에 앞쪽에 붙은 UVW는 저 벡터 V 벡터가 뭐든지 간에 UVW는 꼭 해줘야 되니까 이거하고 U의 그레디언트. 자, 그래서 요 놈은 U, 즉 X방향 속도의 그레디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벡터죠. 그래서 속도 벡터와 그레디언트 벡터의 내적이 요 AX가 되고, 마찬가지로 AY는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V, 라운드 T 더하기 속도 벡터랑 뭐의 그레디언트?
V라는 양, 속도 벡터의 그 Y 방향 성분을 내적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 뒤에 있는 놈은 이제 조금 더 더 자세한 설명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dt 이런 걸 토탈 디리버티브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로 머티리얼 디리버티브라고 부르고, 특별하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캐피탈 D를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가속도 벡터는 속도 벡터의 토탈 디리버티브다. 근데 이 토탈 디리버티브는 이와 같이 풀어 쓸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컨벡티브 액셀러레이션은 속도와 속도의 미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이건 난리니어입니다. 이게 자연계의 많은 현상들이 복잡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선형, 비선형,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바람을 부는데, 바람을 만들어내는 내가 후 하고 붑니다. 그때 이 내가 불어내는 바람의 속도는 내 폐가 누르는 힘에 대체로 비례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유동 현상은 그것이 선형적으로 합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자, 선형의 정의가 뭡니까? y가 x의 어떤 함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y1은 y x1으로 표현되고, 즉 x1이 주어졌을 때 y1이라 치고 x2가 주어졌을 때 y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풋이 x1 더하기 x2가 되면 아웃풋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y1 더하기 y2로 표현되면 리니어고, 표현되지 않으면 비선형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거 1학년 수학할 때 선형인지 아닌지 증명해라 뭐 이런 걸로 고통을 받았었죠. 거의 비선형이라는 얘기는 이런 선형적인 관계를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보는 태풍은 이 유체가 만들어내는 비선형 현상의 아주 거대한 결과물입니다. 태풍도 큰 의미에서 보면 소용돌이입니다. 근데 내가 소용돌이를 만드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제 지금 바로 옆에도 커피잔이 있는데 제가 수업할 때 맨날 이 커피를 한 잔씩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겠네요. 커피잔이 있는데 이 커피잔에 있는 물을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소용돌이가 만들어지죠. 태풍과 모양이 비슷합니다. 또 우리가 보는 사실 조금만 여유있게 보면 매일같이 우리는 소용돌이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수하고 세면대에 물이 내려가는 걸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자체가 소용돌이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양이 태풍의 모양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용돌이는 아주 작은 소용돌이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소용돌이들을 선형적으로 합친 게 태풍일까요? 선형적으로 합치면 태풍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태풍 같은 경우엔 이 비선형적으로 발생한 현상입니다. 작은 소용돌이들을 막 합친다고 태풍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수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과도하게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돼서 태풍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이 컨벡티브 엑셀러레이션이 연관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뭐 이 장에서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라그랑지안, 오일러리안 이란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도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제가 지금 자동차를 몰고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내가 레코더를 달아가지고 속도를 매 시간, 매 순간순간 속도를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내 위치가 어딘지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그저 나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속도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것이 이 라그랑지안 표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인공위성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고 가는 차를 인공위성에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화면으로 계속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획득하는 정보는 어떤 정보입니까? 그때 그 인공위성이 나를 표현하는 방식은 이 사람이 현재 어느 북위 몇 도, 경도 위도 어딘가를 고도 얼마의 위치를 지나고 있다. 는 사진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겠죠. 동일한 시간 간격. 그래서 그때의 속도는 결국엔 나는 이 한반도 위에 어느 지점을 이 사람이 지나고 있다라는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고정된 어떤 공간에서 다루는 방식이 오일러리안 프레임이고 또는 오일러리안 코디네이시라고 부르고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프레임에서 내가 똑같은 값을 다룰 때 라그랑지안 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가속도의 표현에서 이 앞쪽의 토탈 디리버티브는 어떻게 보면 라그랑지안 표현이고 요 뒤에 있는 요렇게 즉 공간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가속도를 우리가 나타낸다 하면 오일러리안 프레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식은 속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양들 압력이나 밀도 이런 데서도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 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의 어떤 기계 장치 또는 체계 이 어떻게 정의되냐면 퀀터티 양 어떤 물질의 양 또는 영역 공간상의 영역 for study 내가 관심 있는 또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나 물질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예를 들어 여기에 피스톤이나 주사기 뭐 이런 것들은 한쪽을 막고 있다. 또는 이런 폐 공간에 가스가 들어차 있을 때 밑에서 내가 히팅을 하게 되면 이 가스의 부피가 늘어나죠. 그 부피가 늘어나서 움직였지만 이 가스는 주변과 어떤 물질의 양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fixed amount mass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질량이 고정되어 있을 때 질량이 바뀌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closed system이라고 부르고 상대 개념으로 open system을 우리 control volume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그저 영역이 정해져 있고 그 영역으로는 이 B번 같은 경우가 주사기 같은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요만큼을 컨트롤 볼륨이라고 이 주사기 안에 있는 요 영역을 컨트롤 볼륨이라고 딱 잡으면
이쪽으로는 질량이 즉 공기가 들어오거나 나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런 어떤 면적이 달라지는 이런 관도 내가 이만큼을 어떤 영역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이쪽으로 유동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을 컨트롤 볼륨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유체역학 강의 자료의 5장에서 다룬다는 얘기니까 꼭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우리가 질량, 보존, 모멘텀, 에너지, 그리고 뭐 모멘텀 이퀘이션의 사실은 또 다른 표현인 건데 앵귤러 모멘텀, 즉 가운동량 보존 요 관계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이제 일반적인 식으로 표현한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extensive property, capital B 그리고 small b는 intensive property라고. 예를 들어 단위 질량당 어떤 양,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intensive propert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볼륨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질량이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여기가 질량입니다. 캐피탈 B가 질량입니다. 그러면 즉 질량 어떤 컨트롤 볼륨 내에 어떤 시스템의 좀 질량의 변화율, 즉 단위 시간당 총 질량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다뤘듯이 토탈 디리버티브를 파셜 디리버티브하고 컨벡티브 디리버티브로 표현했듯이 똑같은 식으로 즉 시간 변화량을 컨트롤 볼륨에 다 더한 놈하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이게 질량에 해당되겠죠. 그죠? m닷가 될 겁니다.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질량의 총량과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 식을 질량에 대해서 다시 써보면 캐피탈 DT분의 DM은 라운드 T, 라운드 M 즉 컨트롤 볼륨 내에서 질량의 시간 변화율 더하기 시간만의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m out이고 여기는 여기 잘못 쓰여 있네. out이 아니고 여기는 in이 되겠죠. m in 이와 같이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질량은 항상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놈은 0이 되겠죠. 컨트롤 볼륨 전체를 놓고 따져보면 질량 변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른 변화량하고 들어오고 나간 변화량의 차이만큼 그 둘의 합은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미분 입장에서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출입량을 합산해서 보면 질량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이제 다 합쳐서 일반적으로 모든 보존량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론이라고 해서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리. 그러니까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전달 원리라고 해서 이렇게 식으로 정리한 양이 됩니다. 이게 유체역학 지배방정식의 근간이 되는 식입니다. 이 식은 수학적으로 보면 앞에서 한 거와 똑같습니다. 자, 어떤 양 로비는 로컬 디리버티브 로비를 라운드 t 한 놈이고 속도 벡터 내적 그레디언트 로비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을 전체 컨트롤 볼륨 전체에 대해서 양쪽을 다 적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됩니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양이 될 테고 또 이 항은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고 이 항도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 티어렘이 뭐였습니까? 어떤 볼륨 전체에서 이 다이버전스, 요 양이 다이버전스가 되겠죠. 그죠? 위치를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이 다이버전스를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전체 적분한 양은 컨트롤 서피스, 자 요게 이제 면 팩터가 되겠죠. 그죠? 면. 자, 어떤 면이 요래 주어져 있을 때 그 면의 노멀한 성분, 이걸 우리가 하나로 팩터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놈은 노멀 팩터 곱하기 면의 크기가 표현되겠죠. 자,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컨트롤 볼륨을 컨트롤 서피스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이쪽에 이런 식하고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로컬 디리버티브를 다 더한 양, 그리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요만한 양이 총 적분된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체역학 할 때는 주로 요 식을 배웠고, 이 식을 미분한 식으로, 미분형은 제일 첫 번째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렘이 상당히 좀 뜬금없고 추상적이고 어려운데, 각각 질량, 운동량, 모멘텀에 대해서 각기 다뤄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은 또 다른 버전으로 쭉 이렇게 써놓은 양이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이런 건 뭐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량 보존에서부터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식의 관계들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